스위스가 대북 제재의 칼날을 단단히 빼들었습니다. 북한의 자산을 전면 동결하는 조치를 발표한 겁니다. 또 러시아와 유럽연합도 속속 가세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산업은행 김영희 북한경제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소식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김정은이 당대회에서 남북 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했었는데 일단 우리 정부는 진정성 없는 공세라고 일축했었죠. 그런데 북한 국방위가 이 제안에 지체 없이 화답하라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대화 공사를 펴고 있는 건데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제가 생각할 땐 말씀하신 대로 평화 공세라고 볼 수 있지요. 우선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김정은이가 사업 총괄을 했고 그걸 결정서로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결정서를 어떤 형태로든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 조치가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북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통일 방안과 또 대화, 군사회담 대화를 제의한 것은 대단히 아주 진정성 있는 그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인데 남한 당국이 진정성이 없는 선전 공세다, 뭐 위장 전술이다 이러하면서 이제 거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즉각 호응하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군사적 신뢰를 보장하는 그런 대화를 하자. 그런데 적대 행위로 예시한 것이 대북 심리전 방송입니다. 그리고 서해 열점 수역에서 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결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북한이 정말 진정성 있는 마음, 다시 말하면 평화를 위한 마음이 있다면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북남 군사당국간 의사 통로가 완전히 차단돼 있다. 누가 차단한 겁니까? 북한이 일방적으로 차단시킨 거거든요. 열면 됩니다. 우리 보고 화답하라고 그러기 전에 먼저 군사 직통전화 채널을 먼저 열고 판문점 채널을 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이제 북한은 남북의 경색 원인을 우리의 적대 정책으로 인한 걸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서 말하는 대북 확성기가 작년 8월에 북한이 그렇게 사정하고 구걸해서 껐지 않습니까? 근데 확성기가 다시 켜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이 핵실험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원인 제공을 한 북한이 그 핵 문제와 관련한 결제 해지 정신으로 나와야죠. 그러나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서해에서의 충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해 열점 수역에서의 충돌이 왜 일어난 겁니까? 북한이 NLL을 침범을 하고 서해에서 천안함 폭침, 연평 포격 도발, 끊임없는 도발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평화 의지가 없는 것 같이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이 우리 측에 있는 것까지 호도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우리 남한 내부에, 우리 대한민국 내부에도 조건 없이 대화하자, 북한의 요구를 신중하게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하면 남남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 정부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마치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은 평화하고 대화하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은 대화를 회피하고 적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선전하고 호도하기 위한 그런 이 상투적인 전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북한이 정말 한반도에서 평화와 신뢰를 원한다면 정말 진정성 있는 조치를 해야죠. 핵 문제와 관련된 성의 있는 조치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방적으로 닫았던 전화 이 통로를 다 개설을 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그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야말로 자기들의 이 제의가 이 거짓 제의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제의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입증시켜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화를 운운하기 전에 북한이 먼저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충돌 위험 해소를 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곧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평화 공세가 아니라 잘 들으면 위협같이도 들리는데 이걸 빌미로 도발을 해오진 않을지 우려도 되고요. 우리 정부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그래서 일단 이것이 뭐 공식적으로 대화를 제의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이제 자기들이 대화를 제의한다면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회담을 하자라고 제의를 한다면
우리가 아마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런 구체적인 대화 제의가 온다면 우리의 입장을 담아서 북측에게 우리의 의지를 또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서로의 입장이 팽팽히 지금 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이런 평화 공세에 휘둘리면서 마치 우리가 북한의 의도대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는 우리 그런 어떤 전략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스위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스위스가 북한 자산을 전면 동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북 제재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대북 수출 금지 품목도 확대가 됐던데요. 먼저 간략하게 어떤 조치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나온 것이 하나는 자산을 동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금융 분야, 세 번째는 교역 분야인데 자산 동결은 스위스 내에 있는 북한 당국의 직간접적인 자산을 동결한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국제사회가 북한이 그동안 아버지 김정일 시대 이후 수십억 달러를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의 비밀 계좌에 넣어놓고 관리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에 지금 이번에 당 부위원장으로 진급한 리수영이도 그런 주 임무를 담당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북한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요. 수출 품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유라든지 또 북한의 광물 그런 것들을 수출을 금지 또 수입도 금지하고 특히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사치품들이 있잖아요. 고가 시계라든지 저쪽 어디입니까 마식령 스키장에 들어갔던 여러 가지 스키와 관련된 물품들 이런 것들도 수출 금지를 했거든요. 그 외에도 과거에 김정은이가 90년대 초반에 스위스에 가서 유학을 했잖아요. 그러나 그런 교육과 관련된 제재도 있습니다. 북한 주민은 스위스에 와서 컴퓨터 또 물리학 이런 것들은 배울 수 없다. 결국 그렇다면은 북한 주민 김정은과 같은 그런 케이스가 앞으로 다시 반복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아무튼 북한과 관련된 뭐 항공, 해운 이런 서비스들도 차단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 있어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포함된 그런 내용과 더해서 스위스 단독으로 취하는 그런 포괄적인 대북 제재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구 반대편의 먼 나라지만 북한 정권과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스위스까지 이렇게 제재에 나섰는데요. 스위스는 북한 자산 은닉의 어떤 온상으로 지적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실태가 어떻습니까? 이제 스위스라는 나라가 이제 그 은행들에서 북한의 자산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비밀 보장을 제일 잘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검은 돈이랑 검은 돈은 다 스위스 은행에 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도 아마 그런 것을 많이 노렸겠죠. 그럼 비밀리에 감춰놓으면 상당히 이제 그걸 찾아내기가 어렵고, 근데 그게 공식적으로 이제 그 본인들이 뭐 기관명이라든가 북한의 39호실 어느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그렇게 있는 돈도 있겠지만 정말 검은 돈 뭘 차명 계좌라든가 그다음에 또 뭐 페이퍼 컴퍼니라든가 이렇게 운익한 돈도 있겠죠. 근데 정확한 거는 이게 잘 모르죠. 근데 언제가 2006년도인가 그때 당시 크리스토퍼 힐 이제 미 국무부 차관보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죠. 김정일이 비자금이 스위스 은행에 40억 달러가 있으니 우리가 한번 그걸 추적해 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스위스 당국도 당황하죠. 여기는 뭐 북한하고 스위스하고 관계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74년도에 수교를 맞고 그동안에 스위스가 북한을 위해서 상당한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아마 2011년까지 북한을 지원한 나라가 서방 국가에서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한 스위스거든요. 그런데 그때 2006년도 당시에 스위스에서는 북한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마련한 돈이 아니니 이렇게 추적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또 북한은 또 어떻게 한 발 앞장서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미 국무부 차관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 좋다. 우리도 얼마나 돈 있는지 모르니 너네가 좀 잘 관찰을 해서 찾아내서 좀 공개를 해서 우리도 좀 알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스위스 당국이 이거 봐라. 북한이 스스로 이렇게 좀 검토해 달라고 하니
불법 자금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흐지부지 됐어요. 네. 근데 이렇게 그때 당시 미 국무부가 나서서 이런 돈이 40억 불이라는 엄청난 돈이 있다고 발표를 했죠. 스위스에 있다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뭐 약간 이런 게 나왔는데 아마 이건 공식적인 얘기인 거고 모르죠. 이거보다 더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스위스가 그런 비밀 보장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은행들을 120여 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자금을 운익하는 운익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김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스위스는 북한과 그동안 상당히 원만한 관계를 맺어왔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하게 된 배경 어떤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스위스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죠. 스위스는 원래 중립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영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북한과도 자유롭게 관계를 맺어왔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제 스위스는 우리 한반도 정전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 중립국 감독위원회이기도 해요. 우리 한국에 와 있고. 근데 이제 스위스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제네바 평화회의도 거기서 열렸고, 또 90년대 사제회담도 제네바 스위스에서 열렸고요. 제가 그 회담의 대표로 참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스위스는 그 사제회담이나 이런 회담에서 북한이 이 스위스에 오는 모든 경비를 다 대줍니다. 그리고 그 대표단 비행기 표도 다 대주고 숙박비, 심지어는 하루 일비, 용돈까지도 다 주고, 북한 이름으로 하는 리셉션에도 스위스가 돈을 대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건 뭐냐면 스위스가 뭔가 북한을 변화시켜서 국제사회에 평화를 가져오는 데 스위스가 뭔가 일익을 담당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었던 것인데 사실은 잘 안 된 거죠. 근데 스위스는 이제 유엔 회원국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회원국으로 유엔 헌장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스위스도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2270호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이번에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스위스 입장에서도 그동안 북한을 변화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스위스가 뭔가 역할을 하려고 나름 애를 썼지만, 이제는 김정은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조전선에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 바른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이번에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을 보듬는 식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스위스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고강도 제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인데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들어본 후에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WMD 관련 북한 정부 및 노동당 소속 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위스 정부가 동결의 내용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계제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노동당 소속 단체의 자산 동결. 우리 정부도 언급했듯이 김정은의 통치 자금을 담당하는 노동당 39호실 계좌, 이것도 동결 대상이 될까요? 일단은 유엔 제재가 3월 2일 날 했던 그 270에 이미 이제 39호실이 대상으로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9호실은 당연히 제재 대상이죠. 그런데 이게 참 조금 좀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북한에서 언젠가 이제 2012년에 김정은이 이제 통치를 하면서 그 군에서는 자금을 관리하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39호실을 뭐 없애라, 폐쇄하라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사실은 폐쇄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없지만 폐쇄는 안 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비자금을 비롯해서 당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게 유엔 제재에 이미 39호실이 리스트에 올라 있는데, 이 39호실이라는 이 당 기구 안에 상당한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게 120여 개가. 저도 이름 다 모르죠. 너무너무 많은 고려 호텔도 들어가 있고 대성은행도 들어가 있고 대성천국도 들어가 있고 너무 많은 기관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기관을 하나하나 다 제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래요. 예. 그러니까 39호실이지만 그 하나하나를 어떻게 다 제재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제재 리스트에 올린다 하더라도 북한이 미련하게 옛날 2005년도의 그 BDA 때처럼 자기네 공식 명칭을 쓸까? 아마 그게 상당한
교훈이 됐을 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명 계좌, 그다음에 또 이름도 기관 이름도 바꿔서 이렇게 해서 운익할 가능성이 너무도 높죠. 그러니까 39실 자금이자 김정은이 개인 자금이자 김정은이 일가의 자금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일가 비자금까지. 예, 일가 비자금까지 다 이게 포함되는 것이니까. 네. 그러니 이번에 유엔 제재뿐만 아니라 이게 스위스 각국의 제재라든가 이런 동결 조치 이런 것은 지금 당장 동결을 해내면 북한이 외화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움직이면서 북한도 내부에서 쏘야 되는데 그만큼 부족하면 김정은한테 그만큼 타격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김정은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고안을 해내겠죠. 이 부족한 당장 그 돈을 동결시킨다 해가지고 뭐 몰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한 부족한 자금을 주민들 주머니에서 끌어낼지 아니면 또 다시 인력 송출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네. 북한하고의 금융 거래를 다 차단시킨 거예요. 네. 그러면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인력 송출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어떤 식으로 지불해 주느냐. 저는 이거 조금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하는 부분들이 생겼는데 그렇게 된다면 김정은으로서는 정말 힘든 고난의 행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네.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 앞서서도 저희가 얘기를 해봤지만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청소년기 유년 시절을 또 보냈습니다. 평소에도 스위스 사랑은 각별해서 관련 정책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들 좀 소개해 주시고요. 김정은이 느끼는 어떤 배신감이랄까요? 그런 것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어린 시절의 그 추억이라고 하는 것이 네. 성년 이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스위스를 저는 뭐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네. 스위스는 가는 곳에서 그냥 사진만 찍어도 그게 작품이 될 정도로 경관이 아름답고 네. 특히 이제 스위스 하면 생각나는 게 알프스거든요. 알프스의 그 스키장, 자연 스키장 아주 아름다운 또 초원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원산 지역의 그 마식령 스키장을 만든 것도 역시 스위스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우리도 스위스와 같은 세계적인 스키장을 못 가질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해서 무리하게 마식령 스키장을 이제 개발을 했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세포 그 목장, 농장 있지 않습니까? 스위스의 그 초원을 염두에 두고 스위스의 뭐 그런 치즈, 다시 말하면 그 낙농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대규모 초지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려가지고 무리한 추진을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외에 물놀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락시설들 이런 것들이 스위스에서의 그 유년 시절 특히 이 김정은의 식성 중에 무슨 치즈라고 그러죠? 그 스위스산 치즈 그 치즈를 굉장히 좋아했다. 네. 왜 우리는 그런 치즈를 못 만드느냐? 만들어 봐라. 치즈 공장을 뭐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 들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스위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또 스위스 제네바라고 하는 곳에는 제네바라고 하는 것은 유엔 기구가 있고 제네바 대표부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북한의 어떤 유럽 지역의 센터, 본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스위스가 이런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은 아마 김정은으로서도 상당히 타격이 될 것이고 이게 감정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과거에 BDA 자금 2,500만 달러가 동결됐을 때 북한이 사실 뒤집어졌거든요. 그게 무슨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도 김정일의 통치 자금을 건드렸다고 하는 문제인데 이번에도 결국 스위스 계좌가 동결된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의 통치 자금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경제적으로 상징적으로 북한에게 김정은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금융 제재로 인해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 김정은이 고위 간부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어떤 고급 선물까지 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스위스제가 많다고 해요. 그렇다면 측근 관리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 전반적으로 어떤 타격을 입게 될지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외화가 상당히 부족할 네. 것이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스위스가 나서서 이제 어느 만큼 찾아내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말 자명 계좌까지 하나하나 끄집어낸다면 김정은이 비자금이 다 드러나겠죠. 그렇게 되면 그만한 부족한 자금을 당장 해결할 길은 없으니까 외화의 수입에
상당히 타격이다. 거기다가 지금 국제 제재 때문에 수출도 막히고 막 이런 게 여러 가지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화가 상당히 부족할 것이다. 또 외화가 부족하면 선물 정치를 해야 되겠는데 선물을 사오는데도 돈이 부족하니까 외화 부족으로 선물을 사오는데도 어려움은 있겠죠. 거기다 또 지금 이게 명품들이 들어가고 이런 수입수산 제품들이 들어가는 걸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선물 정치라는 게 사실은 북한에서 이게 물자가 부족한 나라들에서 생기는 거죠. 우리 남한 같은 경우는 뭐 선물 정치라는데 이게 통하겠습니까?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워낙 물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선물 정치가 통하는 거죠. 서민들한테는 뭐 평범한 거 정말 가방 하나 주고 신발 하나 줘도 그게 큰 선물이 되지만 간부들이라는 것은 이번에 그 7차 당대에서 그 외국의 기자들이 들어가서 쓴 기사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네. 돈을 그렇게 평민들도 팍팍 쓰고 있는데 간부들 그 자네들이 쓰는 거 보세요. 상당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들한테 명품이 아니면 통할 선물이 거의 없겠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김정은이가 자기 통치를 위해서 어떤 수단을 쓸까? 제가 볼 때는 이젠 그런 그 사치품들이 못 들어가니까 간부들한테 지금 카드를 주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체크카드를 돈을 거기다 충전해 가지고 체크카드를 주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것은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식당이라든가 유흥 오락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로 돌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족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김정은한테 상당히 타격이 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북한 경제도 어느 정도 국가 경제는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외화가 못 들어가면 그만큼 통치 자금으로도 쓰지만 국가 경제에서 쓰고자 했던 자금이 통치 자금으로 전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가 경제에도 타격은 준다. 그러나 북한 주민 생활에는 뭐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간접적으로도 어느 정도 네.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스위스 제재가 김정은에게 심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아픈 소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